안녕하세요 여러분, 충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요즘에 관세 이슈도 있고 또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증시가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요 레벨에 지금 계속 같이 있고,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은 더 심하긴 하죠. 미국 쪽은 요 레벨에 있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12월부터니까 한 2달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치면은 사실 한 3, 4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3산을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산, 중앙산, 오른쪽 산, 헤드앤숄더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지금 거의 천장을 닿는 그런 패턴이지 않을까. 결국 목선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결국 깨느냐 마느냐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주요하게 결국 물가는 왜 다시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CPI 발표긴 하거든요. 10시 반. 지금 이제 제가 8시 반에 찍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높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결국 다음 달이라도 저는 계속해서 높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들려고 하면은 일단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중요한 날이니까. 결국 이제 22년 5월에 물가가 왜 올랐냐, 이제 여기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는 사실 왜 오르고 왜 내리고, 사실 주가도 왜 오르고 왜 내리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할 텐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22년도 이제 그 당시에 금리가 쭉쭉쭉쭉 올라갈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병목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다 틀린 말이기는 해요. 정확하게는 사실 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금융시장 물가든 실물 물가든 간에 그냥 물가, 결국 아니면은 이제 이게 증시도 똑같죠. 결국 이제 자본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돈의 총량이 아니라, 총량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총량은 사실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 물가는 사실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입니다. 돈의 총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차이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양쪽 안 할 때 이렇다 했죠. 이게 연준이라고 쳤을 때 연준이 결국 국채를 100 매입한다. 양쪽 하나 이제 QE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QE를 100 해주면은 이게 연준이고 이게 투자자고 은행이다라고 쳤을 때, 그럼 투자자가 이제 국채 100을 판 거죠. 이제 그럼 현금이 100이 생길 겁니다. 투자자는 끝났죠. 이렇게 빵빵 돼서. 그 은행이 이제 제 돈이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예수 부채가 생기고 요만큼 이제 지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넣어서 돈이 돌지를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물 물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금융시장에 이 지준이라는 돈이 늘어나긴 하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올라가고, 결국 그래서 금리 빠지고 주식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고, 이게 이제 딱 요 때까지의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1년도 정도까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이때까지는 그래서 실물 물가는 안 올라갔었죠, 그렇게 크게. 근데 이제 왜 실물 물가가 이때 올라갔냐면은 항상 이제 문제가 터지는 이제 경우에는 예대율이 다 차거나 결국 신용 창출이 안 되거나 이 돈이 안 풀리거나, 아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했죠. 쓸 수 있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칩시다. 은행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 12배 정도까지 맥스, 이제 보통 이제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럼 이제 120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0에서 20되고 30되고 쭉쭉쭉 해서 120까지 간다고 칩시다. 이제 그러면 이게 120까지 다 차는 순간 이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 최근에 봤을 때는 2000년도랑 2008년도였었습니다. 예대율이 다 찼던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2008년도 터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써보자라고 해서, 그럼 그냥 돈의 총량을 늘려버리자라고 했던 정책이 이제 QE입니다. Quantitative Easing.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죠. 실물 물가는 안 올라가지만
금융시장 물가를 올리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뭐 이렇게 돌고 돌아서 그럼 물가는 왜 올랐을까라고 했을 때 이 예대율이랑 규제를 이제 안 끝나고 저 금융위기는 이제 SL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보완적 자기자본 비율을 사용하는데 이게 결국 은행의 자본 나누기 자산입니다. 이게 GSIB라고 이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들은 5%가 넘어야 되고 기본 은행들은 이제 3%가 넘어야 되는데 양적 완화하면 지준이 는다고 했죠. 이제 그 자산이 확 늘다 보니까 5% 3%에 다 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때부터 이제 지준이 늘지 못하고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RP라는 계정이 연준에 늘게 되고 이건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일단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때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양적 완화만 한다고 경기가 좋아지나? 라고 했을 때 다른 문제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자산에서 국채를 빼주는 공식을 써주게 됩니다. 그만큼 그래서 실물 경제로 양적 완화는 원래 돈이 안 풀리는데 실제로 돈이 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때가 이제 요때인 거예요. 예대율이 60에서 원래 안 올라야 되는데 10%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양적 완화한 만큼 이 예대율은 60에서 계속 멈췄어야 되는데 잠든 돈이 이제 그 규제 비율을 낮추면서 풀려나게 된 거죠.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왜 그럴까? 근데 이번에도 지금 뭐 범원 이사가 계속 SLR 풀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의 이제 논리는 이거예요.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럼 국채를 더 많이 살 거 아니야. 이제 SLR 하면 풀리니까. 많이 사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계속 실물 경제로 풀리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알면서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당연히 은행권에서도 예대율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은 비용이죠. 근데 이제 대출까지 나가야 수익이잖아요. 이제 그게 당연히 이제 이게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쌍수 들고 좋아할 일인데 그래서 은행 협회에서는 항상 지금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SLR 풀자. 경기 더 좋아질 거야. 이제 그러면 물가가 이제 어마무시해지겠죠. 이제 이 양적 완화 했던 잠든 돈들이 이제 다 풀려난다는 얘기니까요. 이제 그 SLR 규제를 푸는 만큼. 아무튼 이제 그때 어떤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SLR 규제를 풀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또 물가가 이제 왜 올라간다라고 보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첫 번째로는 SLR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대율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죠. SLR이랑 예대율이나 다 100%로 찬 겁니다. SLR 기준으로. 그럼 돈이 이제 더 이상 안 풀리죠. 근데 양적 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RRP가 일단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RRP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 어차피 지준이 지금 QT를 많이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준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 RRP가 다시 늘어야 되니까 단기 금리가 다시 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양적 완화도 못 한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러니까 딱 세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첫 번째 SLR을 푼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럼 채권은 완전 박살이 날 겁니다. 대신 이제 주식, 부동산은 중간은 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명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가만큼은 못 오를지언정 채권이나 현금보단 낫겠죠. 이제 주식, 부동산이. 근데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사실 뭐 다 죽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는 그냥 QE 그냥 몰라 하는 겁니다. 그냥 몰라 하고 QE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럼 RRP가 다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 장기는 눌리거나 멈춰 있게 될 겁니다. 이제 QE로 사주니까. 네. 그럼 이제 커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 금리 올라가고 장기 금리 떨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뭐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이게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세 번째가 나머지 방법은 QE도 못하고 SLR도 못 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은행 신용 못 풀러지고 돈도 못 찍어. 그럼 이제 터지는 겁니다. 펑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펑이 제일 그냥 어떻게 보면 안 좋아 보이지만은 뭐 가장 최선책이 펑인 겁니다.
그래서 펑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펑이 돼도 물가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물가가 결국 돈의 가치의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결국 물가랑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저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물가는 조금 덜 올라간다고 쳐도. 근데 둘 다 뭐 사실 비슷하게 동행하게 갈 거긴 합니다. 왜냐면 사실 물가도 결국 돈의 가치긴 해서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돈에 일단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못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이 안 되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맨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알려주는 또 지표가 매번 보여드린 이 SOFR 빼기 EFFR. 결국 이게 이제 국채고 이게 은행인데 은행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되죠. 근데 국채 금리가 좀 계속 높다라는 얘기가 국채 담보 금리가 사람들이 연준에 돈을 많이 빌리고 싶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 없다. 이제 이게 계속 SBB 터졌을 때부터 지금 돈이 계속 없다.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이유가 뭐 결국 뭐 관세는 뭐 관세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이제 관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맨날 보여드리는 이 수급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가장 큰 게 결국 수급이거든요. OECD 이제 소매 판매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국 수요 곡선이고요. 수요. 이게 결국 공급 곡선인데 뭐 70년도, 80년도 물가가 높았을 땐 당연히 수요가 더 강했습니다. 2000년, 2008년도 금융위기 났을 때 이제 닷컴 버블이랑 공급이 높았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공급량은 늘지 못한 바고 줄고 있는 반면 수요는 늘었단 말이죠. 추세 곡선 돌아오려고 했다가 다시 늘었고 결국 이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갭 차이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공급이 줄고 있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결국 얘도 줄고 전 이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봐요. 이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높아지네. 우리 수요도 꺾이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공급도 같이 꺾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공급은 그만큼 비탄력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공급을 안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후행적으로 물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사실 후행 지표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결국 투자의 성과가 결국 후행 지표듯이 그 투자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코로나부터 계속 없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쪽, AI 쪽 말고는. 근데 이제 사실 AI 쪽 물가보다는 실물 물가는 다른 게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다 지금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도 보시면은 PCE 이제 조금 더 덜 민감한 PCE 같은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반등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물가가 잠시만요. 지나갔는데 미국 생산자 물가 올라가고 있죠. PCE도 다시 올라가고 있죠. 코어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이제 사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이나마 올랐고 내려가질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그나마 나은 거라고 보고요. 미국이 상황이. 근데 사실 이게 유럽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더 심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물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가스 재고가 떨어져가지고 좀 소비자 물가 아마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결국 가스가 없으면 어떡해요? 뭐 비싼 미국 가스 사와야죠. 러시아 가스 안 살 거면. 지금 그런 판국이 됐고 일본은 뭐 더 심하죠. 일본 물가는 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떻죠? 우리나라도 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환율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결국 금리를 안 올리고 부동산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제 금리 안 올리고 결국 이제 환율로 다 막고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 동원하고 하는 RP 동원해서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럼 어떤 현상이 날까요? 결국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다 이거 지우고 보면은 실업률 지우고 너무 다 지워버렸네요. 네. 소비자 물가 지우고 실업 주고 물가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2까지 이게. 그러면 이제 사실 물가는 항상 쌍봉을 그려왔거든요. 지금 이게 쌍봉이 될 가능성이 점점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또 살펴보면은 일단 뭐 BDI 뭐 살짝 반등했지만 여전히 아직 좋지는 않고요. SCFI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제가 좀 다 좋지는 않아요. 모든 세상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좀 중국이죠. 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대차 대조표 연준과 한번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 지급준비금이 한 477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TGA는 한 214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RRP 한 41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온 RRP는 좀 더 크게 감소를 하면서 927억 달러 정도 감소하면서 이제 900억 달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연준 순유동성은 오히려 증가가 됐고요. 123억 달러. 이제 RRP가 감소됐던 영향이 뭐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준 총자산은 결국 73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사실 국채 QRA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살펴보면은 뭐 변동된 부분은 뭐 크게 미미하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바로 EQ 거로 살펴보죠. 그러니까 왜냐면 24년 4Q랑 뭐 이번 1Q는 뭐 크게 변동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2Q 거 살펴보면은 이제 1230억 달러로 뭔가 감소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항상 역사적으로 이 EQ 실적은 세금이 거치는 그런 시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증시나 부동산이 얼마나 괜찮았냐가 이 세수에 결국 국채 발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수 때문에. 작년도 증시가 뭐 나쁘지 않았죠.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 국채 발행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행상인 거죠. 21년도 증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덜 찍게 원래 사실 그러니까 더 찍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뭐 사실 그럼 TGA를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는 21년도가 안 좋았으니까. 21년도는 좋았죠. 생각해 보니까. 21년도는 좋았죠. 22년도가 안 좋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3년도 많이 찍었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증시가 좋아서 조금 덜 찍었고 이번도 그렇다.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장기 국채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결국 20년도 그냥 제외하고 보죠. 위에가 잘 안 보이니까. 결국 이 장기 국채가 중요한데 결국 장기 국채가 거의 1조 가량 결국 1Q, 2Q 합쳐서 많이 찍는다. 이제. 그래서 결국 지금 찍는 양이 결국 단기 국채까지 포함해도 GDP의 3.2%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RRP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장기 국채로 조달을 해야 된다. 앞으로 3Q, 4Q에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국채 금리는 수급 압박을 받아서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채 발행되고 있는 거 뭐 누적치를 보나 발행 비중을 보나 이게 값이 좀 안 떠 있네요. 한 23% 사실 빌 발행도 지금 계속 높은 상황이다.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제가 숨기기에서 안 뜨는 거군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쪽도 결국 이 통화 성수가 너무 높다라는 게 결국 돈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1 증가율 보는 통화를 막 찍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금리가 빠진 딱 나라가 두 나라인데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예요. 그 외는 다 올랐거든요. 그 외는 다 금리가 올라가고 여기 둘만 빠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좋은 애들이 빠진 거예요. 금리가 어거지로 이게 RP 쓰고 그러니까 중국도 RP 쓰고 있거든요. 지금 단기 부양하려고.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서 중국이랑 한국이 제일 최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네, 지금 계속 정책도 전 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기름에 불 붙는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RP가 누적으로는 100조 정도 지금 찍고 있는데 뭐 누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스팟성으로 이게 얼마나 풀렸냐인데 연말 같은 경우가 최대한 25조 정도 풀었었던 거고요. 25조면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추경 뭐 20조, 30조 하는 것도 지금 호들갑인데 큰 금액이죠. 20조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지금 금융시장이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조 정도를 13일까지 풀고 있고 만약에 13일에 롤오버를 안 한다라고 치면은 12조가 딱 금통일 날 이제 만기가 됩니다. 25일이 금통일 날이죠. 마지막 주 화요일. 그래서 결국 금통일 날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라고 할 거면 이 무제한 RP를 끝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제한 RP를 하면서 동시에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그냥 물가를 폭등시키겠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캡을 씌우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금리가 다 2.75로 내려가게 만들 거기 때문에 RP가 폭증을 하게 될 겁니다. 뭐 하느니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거면 이 RP는 끝이 날 거고요. 금리를 안 내리고 그냥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무제한 RP를 계속 쓰겠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못 내리게 되겠죠. 근데 사실 더 강력한 거는 무제한 RP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내리는 게 시장에는 더 악재가 될 겁니다. 이제. 근데 환율 때문에 뭐 저는 무제한 RP 끝내고 뭐 금리도 뭐 내릴 수는 있겠지만 내리는 게 더 최악의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지표들 다 봐보죠. 밸류에이션 지표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드갭 뭐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률과 ROE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랑 같이 돼 있는 거 밸류에이션 보더라도 뭐 가히 유사하게 같이 가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더 비싸다. 이제 사실 우린 오른 것도 없는데 뭐 성장률이 이제 정말 개판이 나고 있어가지고 ROE랑 우리가 더 안 좋아져 버렸다.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일드갭으로 봐도 이제 그럼 비슷하다. 이게 페드 모델을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하다. 우린 올라간 것도 없는데 비슷한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죠, 사실. 이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제 실질 금리 살펴보면 미국 거부터 단기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죠. 이건 지금 사실 물가채에 있는 금리인데 이제 물가채 금리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요. 이제 근데 이제 뭐 그런 연은들에서 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조사도 뭐 1%씩 올라가고 뭐 0.3, 뭐 만기에 따라서 뭐 0.3, 1%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기대가 아무래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실질 금리가 좀 내려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결국 이게 금융시장이 얼마나 지금 안 좋냐, 좋냐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안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람들하고 금리 내리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에 사실 지금 실질금리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쪽은 결국 실질금리 빠지는 게 하는 RP의 영향이 제일 크다. 그래서 거의 최저점이죠. 최저점. 이제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좀 늘리고 있는 거여서 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결국은 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거지로 막고 있는 거니까요.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좀 많이 증가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감소가 됐지만 규모 단위 자체가 달라요. 여긴 100단위고 여긴 10단위고 숏 포지션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여전히 비쌉니다. 금리를 조정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비싼 레벨이고 결국 PBR은 낮은 건 맞습니다. PBR은 최저점이에요. 근데 성장률과 ROE가 과거 삼성전자랑 다르다는 거죠. 결국 이 PBR로만 만약에 뭐 PBR이 낮아서 무조건 사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성장률도 같고 ROE도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과거의 ROE와 과거의 성장률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장고 먼저 보면은 좀 증가가 됐죠. 한 17조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저번 방송 대비해서 한 2천억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 계속 좋지 않고요. 현물은 뭐 선물도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요. 누적 수급으로는 뭐 사실 매우 수급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좋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이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소폭 선물을 매수하고 있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현물이 훨씬 크죠. 현물은 단위가 15고 선물은 꼴랑 해봐야 1조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은 결국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이 개인만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뭐 거의 끝나가는 시장이다. 계속 뭐 사실 보여집니다. 신용장고 대비 코스닥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너무나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상대 강도 봤을 때 다 안 좋아졌죠. 대다수 지금 운수 장비랑 이제 기계 쪽 경우 방산과 조선 빼고는 다 안 좋습니다. 의약품이랑 요 세 개. 요 세 개 빼고는 뭐 다 좋지 않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인프라가 많이 빠진 거 보실 수 있고요. 수출 쪽 여전히 계속 다 좋지 않습니다. 뭐 화학, 철강, 뭐 종이 목재 그런 거 유통이야 뭐 계속 안 좋죠 원래. 전기전자도 뭐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고요 사실. 그래서 S&P랑 나스닥 상대 강도 상당히 많이 약해지고 있고 뭐 코스닥도 좀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고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지금 그냥 다 고만고만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조선과 방산 빼고는 뭐 지금 음식료 그 의약품이랑 다 그냥 고루고루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들 살펴보면은 수출액 정년 동기비 상당히 좋지 않고요. 이제 우리나라 ISM 제조업이 올라갔죠. 뭐 왜일까요? 결국 세계의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다 끌어모으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좋겠죠. 이제 근데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이민자들 다 막으면 누가 사실 이제 사람의 공급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MOM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0.5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연환산 시키면 12 곱하면 되는 거죠. 6%에 6%. 이제 그냥 YOY가 4%였는데 MOM을 연환산 시키면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 상승률이. 물론 이제 최저임금 올라간 거에 대한 영향이 크겠지만 그런 거 감안해도 사실 6%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물가 자체가. 연율화 시킨 물가가. 그래서 결국 S&P 나누기 이제 글로벌 GDP 결국 버핏 지수를 이제 글로벌로 바꾼 거인데 이 레벨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해야 되고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쪽은 사실 여전체가 지금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결국 끝이 안 좋더라. 이제 끝이 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다가 뭐 저는 결국 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뭐 아까 ECB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E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대출해줬던 거 이제 TLTRO는 이제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증권 이 QT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은 다 줄어났는데 이제 이 증권 결국 국채죠. 이 국채를 줄이지는 못했다. 이제 아직까지 그게 큰 문제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양적 긴축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만기가 좀 더 빠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자산은 조금씩이나마 감소하고 있고 저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레퍼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시면 이 레퍼가 생기는 이때가 자산의 고점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다 물가까지 치솟고 있다. 이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본도. 네. 일본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자산 대비 GDP가 뭐 장난이 아니죠. 퍼센트 보면은 뭐 110%예요. 110%. 네, 미국이 지금 20몇 %도 높다고 하는데 여기 110%니까 뭐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수치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표들 살펴보면은 이제 국채들은 다 이제 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미국만 조금 약간 중립적인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 WTI 좀 단기적으로 내려가고 있었고요. 달러는 조금 강세, 금도 강세, 이제 삼성전자, 애플 조금 강세, 마이크로소프트 약세, 엔비디아 조금 약세에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국고 3년은 점수로 봤을 때 그냥 중립적이고요. 국고 10년도 중립,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도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에 롱 추세, 그 다음 WTI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었나요? 이제 중립에서 이제 숏이네요. 다시 약간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중립으로 다시 돌아왔고, 애플 같은 경우에 중립,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다시 숏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 3년 살펴보면은 뭐 아직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국고채 금리는 우리나라는 뭐 더욱이나 많이 못 올랐어요. 이 RP 때문에.
그래서 아직 뭐 요 RSI 끄트머리 갈 때까지는 저는 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끄트머리까지는 갔다가 한번 조정 보이고 또 다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조정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출발할 때가 뭐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제 좀 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보이고 뭐 이건 갈지 안 갈지는 뭐 사실 이 볼린저로 봤을 땐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여기로 봤을 땐 좀 애매하긴 해요. 볼린저로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 뭐 아주 그냥 넘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그렇기 때문에 슬슬 이제 이건 또 조심하실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저는 뭐 과열일 때는 매수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좀 덜 먹는 게 낫지. 과열일 때 이렇게 과열일 때 그냥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못 먹어도 그건 내 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거는 없죠. 이것도 보시면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결국 볼린저가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거든요. 50은 좀 변동성이 커진다를 얘기하고 또 역으로 200은 또 엄청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건 또 모인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50과 200의 얘기가 다릅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격도를 봤을 때는 뭐 꽤나 많이 반등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좀 눈여겨볼 점은 내려갈 땐 거래량이 올라가고 올라갈 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제 건강하지 못한 상승이라는 거죠. 지금의 상승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특이한 건 없고요. 사실 여기도 뭐 그냥 특별히 막 볼 게 많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뭐 RSI 좀 바닥 쳤다가 좀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특이사항 없이 지금 가고 있다. 이제 그냥 지지부진한 거죠. 지금 계속 증시는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좀 지지부진한 그런 증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뭐 참고 삼아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점수로 봤을 때 지금은 쇼 추세인 거죠. 사실 쇼 추세다 코인은. 그래서 뭐 코인 120분봉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뭐 L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비트는 아직까지 중립, 이더리움 숏으로 돌아섰고요.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중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0분봉상 뭐 내려갈 확률이 이제 높아 보이죠. 이거는 모이고 여기죠. 여긴 좀 애매하고 이제 근데 이제 이건 일봉을 좀 봐볼까요? 이제 일봉을 또 보면은 일봉상으로는 애매한데 뭐 사실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서 위에서 벌어졌으면 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천장권에서는 이렇게 천장이 오래 가고 있는 형태에서는 저는 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결국 그러니까 천정에서는 오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네. 바닥에서 오래 있는 건 좋은 거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고, 근데 이제 천정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특이점은 이더리움은 또 이제 50 같은 경우에는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해도 이상하진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더리움은 그만큼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200은 또 아니긴 하지만 50으로 보거나 이 RSI를 봤을 때는 뭐 좀 반등을 해도 이상하진 않겠다. 이더리움은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사실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볼린저로 보기도 뭐 쉽지는 않고요. 이제 리플도 뭐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지수들 살펴보면은 대다수의 지수가 일단 단기적으로 롱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롱 추세인데 코스닥은 이제 좀 약간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이 조금 더 매도 시그널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 나스닥 여전히 중립이고요. S&P 롱 추세로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중립,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 나스닥 120분봉 아직까지 뭐 애매합니다. 이 추세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120분봉 같은 경우에 뭐 여기도 애매해요. 솔직히 뭐 딱 추세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한 추세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도 120분봉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애매해요. 여기도 사실 딱 뭐라고 하기에는 그냥 애매한 상황이다. 이제 딱 변곡이냐 아니냐 뭐 아직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는 일단 내려와 있는 건 맞고요. 사실 주봉상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코스피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건 뭐 이래저래 뭐 어떻게 방향성을 얘기 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확연하게 거의 고점 근처에 왔다라고 코스닥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여기도 뭐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인데 50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죠. 이제 모이고 벌어지고. 근데 200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격도나 다른 걸 봐도 그렇고 뭐 코스닥은 조금 과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차트 보면서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 뭐 코스피 같은 경우 구름대는 넘겼습니다. 구름대 넘기고 결국 전환선 기준선도 호전되고 뭐 딱히 차트로만 봤을 땐 나쁜 건 없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결국 매물대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물린 사람들이 뭐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이게 정말 수도 없을 거거든요. 이게 대다수가 다 이때 와 올라간다고 신나서 이주와 사자 하고 이 매물대가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구간이. 그래서 사실 여기를 돌파한다는 건 전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130과 200일. 그래서 뭐 정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좀 파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전 지금도 요만큼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다 호전이긴 한데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 모습이다. 왜냐면 120분봉으로 봤을 때 엄청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CPI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의 관건이긴 한데 이게 그냥 이렇게 A, B, C, 그러니까 A, B, C 나오고 1, 2, 3, 4, 5로 이게 지금 그냥 한 파동 이에 조정 파동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뭐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거죠. 1, 2, 그러니까 A, B, 1, 2, 3, 4, 5 이런 식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 4,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더욱이나 코스닥은 이제 여기서 뭐 저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요 11일 날 볼린저를 이탈하는 이 순간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는 사실 차트 모양이긴 합니다. 물론 뭐 모든 건 오늘 CPI가 뭐 결정짓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뭐 아까 서두에 얘기를 들었다시피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게 3, 4일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3, 4에서 결국 하방의 조건은 요 목선을 깨지냐 마지냐 이제 요게 결국 130일 기준선과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그래서 130일 기준선과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후행적으로 본다고 하면 깨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동으로 본다고 치면 이게 한 파동일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로 한 파동이고 2랑 4랑 겹치는 파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2가 나오고 나서 요게 작은 1이 하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3의 어딘가를 가고 있고 3, 4, 5 이 정도 식으로 전 빠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여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CPI가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방향성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똑같죠. 지금 볼린저도 상당히 모여 있고 엄청 모여 있죠. 상당히 모든 지표들도 지금 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 50일 이평 선행 스팬 1, 2 다 모여 있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모든 개선들이 130일, 200 빼고는 다 몰려 있어가지고 뭔가 일이 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죠. 결국 다우는 이제 1, 2, 지금 3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BTC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계속 좋지 않죠. 이 구름대 밑으로 쭉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변동성 저는 커지지 않을까. 130일 기준선을 좀 눌러왔다면 이제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돈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많이 눌러왔지만 다 내려왔단 말이죠. 시간이 약인 거죠. 그래서 돌파가 결국 쉽게 되지 않을까 싶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적어도 뭐가 됐든 간에 뭐 이번 CPI가 뭐 낮게 나와서 올라간다 한들, 아니면 뭐 높게 나왔는데도 올라간다 한들 여기를 넘기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름대 밑에서 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쿵 결국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유로는 뭐 엄청 치솟았는데 요 볼린저를 딱 결국 쳤죠. 이제 여기가 고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이 고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RSI를 보나 뭐로 보나 저는 뭐 오늘이 고점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다시 반등 많이 했죠. 이제 뭐 구름대를 좀 못 뚫릴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뚫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RSI도 과열이고, 뭐 저는 중국은 지금 상당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돈 풀어서 인위로 올라가는 이 상황은 지금 미국이 긴축하는 이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길게 추세 반등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죠. 상해 종합 여기 구름대 일단 넘겨야 될 텐데 여기서 항생이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상해는 이제 여기서 막힐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물가가 많이 높게 나오면 달러 인덱스도 다시 치솟으면서 저는 환율도 결국 달러 원도 여기서 지지를 하고 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환선 기준선도 호전됐죠. 그래서 후행스팽이 결국 호전되면서 다시 한번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안이 결국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딘간 터져요. 이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금리를 막으면 환율이 터지고, 환율을 막으면 금리가 터지는 겁니다. 결국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금리가 터지는 걸 선택했고, 중국과 한국은 환율이 터지는 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환율이 터지는 걸 선택한 나라는 뭐죠? 부동산 빚이 많은,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결국 이제 중국은 물론 거기에 정부 부채, 지방 정부 부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둘 다 뭐 저는 쓰나미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빚더미에 앉은 나라들이. WTI 이제 다시 결국 요 구름대에서 조금 약간 리바운드하는 모습, 다시 이제 좀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점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이 볼린저 밴드를 상당히 이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도지 모양으로 저는 뭐 끝났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오늘이 지금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국고 10년도 결국 이 구름대를 돌파하면 쭉쭉쭉쭉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금리는 결국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미국채 10년도 결국은 상승 압력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있을 텐데 이렇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가거나 둘 중 하나의 시나리오로 갈 거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넘기긴 했어요, 사실. 그리고 삼성전자 너무 오래 빠지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요게 이런 조정은 가격 조정이 크다기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을 많이 받는 그런 조정의 모습이 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요 하락분을 되돌렸다가 결국 요만큼 왔는데 다시 이제 빠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되돌리진 못할 거라고 봐요. 여기를 넘기진 못하는 상황에서 좀 하락하리라 생각하고요. 엔비디아도 똑같은 거죠. 이제 결국 여기 쪽에서 저는 저항받고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쭉쭉쭉 빠졌고요. 이러니까 오히려 얘는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갈 수 있겠죠. 이제 맞을 확률이 더 높겠죠. 여긴 조금 이제 과한 매도인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과한 매도여도 그냥 여기 200일까지는 쭉 스트레이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쭉쭉쭉 더 갈 거 이상할 거 없잖아요. 여기서 과매수가 쭉 가도 이상할 거 없듯이. 이제 둘 다 뭐 열려 있다. 이제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돈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시장에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게 결국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증시 같은 경우 부동산이랑 무너지는 현상이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장들은 많이 올라서, 뭐 비트코인이
뭐 똥값이던 게 뭐 이렇게 많이 올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비트코인 사줄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10억이 가든 100억이 가든 계속 사줄 돈이 있으면 사실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그 돈이 이제 멈출 때 시장은 무너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시장은 RRP의 고갈과 함께 돈이 고갈이 됐다. 이제 앞으로 결국 머지않아 저는 뭐 이제 곧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제 당장이라고 봅니다만, 뭐 제가 지금 당장 살짝 틀렸다 하더라도 긴 시간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